안녕하십니까. 2026년 산업안전 필기 대비 제5과목 빈출 내용 정리. 자, 빈출 내용 정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화학 설비하고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화재 폭발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 화재 폭발에 대한 검토에서는 이론과 발생 이해해서 자, 이 장에서는 연소의 정의, 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하점, 발화점. 인하점, 발화점, 착화점. 같은 말이죠. 발화점과 착화점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거 외에 연소점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연소점도 우리 시험에서 언급이 되죠. 연소 폭발의 형태 및 종류, 연소 범위 및 위험도, 그 다음에 완전 연소 조성농도, 화재의 종류, 연소파와 폭갱파, 폭발의 원리. 자,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이 이론이 화재 폭발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먼저 여기에 연소의 정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소의 정의는 빛과 열을 수반하는,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연소라는 것은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그게 빛과 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소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연소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죠. 자, 가산점,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을 3요소. 자, 여기다가 플러스 한 요소를 더합니다.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4요소가 됩니다. 4요소. 그래서 3요소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4요소를 이야기할 때는 요거 플러스 연쇄 반응 이것까지 하면 4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연쇄 반응 요 말도 이제 상당히 나머지는 다 쉽잖아요. 타는 물질, 산소, 점화원, 스파크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연쇄 반응 이 말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연쇄 반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연쇄 반응은 불꽃 유지 반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꽃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 이런 반응이 화염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꽃 유지 반응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불꽃 연소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라고 이야기하면 불꽃이 일어나는, 불꽃이 활활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화재, 연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연소일 때는 이 연쇄 반응이 관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 4요소가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염이 없는 화재도 있죠. 조용히 타들어가는 화재. 이것을 우리가 훈소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훈소. 화염이 없이 그냥 타들어가는. 우리 화장지에 처음에 조그만 불씨가 있으면 화장지가 반짝반짝하면서 타잖아요. 화장지 같은 거 얇은 이런 가연물. 이럴 때는 불꽃이 없는데 타들어가잖아요. 불꽃이 없는데 타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반응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만 영향을 줍니다. 왜? 걔는 불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꽃이 일어나게 되면 연쇄 반응이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재는 연쇄 반응이 일반적으로는 관여를 하죠. 자, 이렇게 연소의 3요소와 4요소 구분도 하고 연소의 정의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점하고 발화점을 구분할 수 있는가 물어본 건데요. 인하점과 발화점은 불이 일어나기, 연소가 되기 위해서 점화원이 가해졌는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었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커에다가 위험물, 뭐 알코올을 넣어놓고요. 얘를 막 가열을 했어요. 가열을 하면, 얘 처음에는 가열할 때는 얘 표면에서, 액 표면에서 화염이 없죠. 화염이 없는데,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을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면 여기서 불이 확 일어납니다. 불이 알아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의 이 액체의 온도를 측정하면 그것은 뭐라고 불러요? 발화점이라고 부릅니다. 발화점, 착화점이라고 부릅니다. 발화점, 착화점은 스스로 불이 붙기 위해 필요한 온도예요.
근데 인화점은 뭐냐면 가열을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여기다 스파크를 주는 거예요. 스파크를 줘가지고 이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기 시작할 때의 온도, 이 온도를 측정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인화점은 화염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스파크를, 에너지를 줬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를 이야기하고, 발화점은 혼자서 스스로 불이 붙어야지 발화점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연물을 가지고 인화점을 측정하고 발화점을 측정하면 당연히 뭐가 더 높은 온도겠어요? 발화 온도가 더 높겠죠. 그걸 발화점이라고 부른다. 발화점, 인화점 부르는데 이 점은 온도입니다. 인화 온도, 발화 온도, 이걸 줄여서 인화점, 발화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연소점은 뭐냐? 연소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화가 된 다음에, 인화점에 불꽃을 주니까 불이 확 일었어요? 잃고 나서 불이 일어나고 나서 순간적으로 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발생했던 증기가 다 소모가 돼버리니까 꺼져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연소 상태가 5초 이상 지속될 수 있냐 없냐. 지속되면 무슨 점? 연소점. 5초 이상 계속 탄다. 그러면 연소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인화점보다 약 5에서 10도씨 정도 온도가 높은 온도입니다. 5에서 10도씨 정도 높은 온도가 연소점이에요. 자, 그럼 온도 정리해 볼까요? 가장 똑같은 어떤 유연물에 대해서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이 세 가지 점을, 온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제일 낮은 온도가 뭐예요? 인화점이죠. 그 다음이 연소점이에요. 그 다음이 발화점입니다. 그래서 발화점은 다 수백 도씨에 도달했을 때 발화점이, 이온물일지라도 수백 도씨에 도달했을 때 발화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화점은 마이너스도 인화점이 있죠. 마이너스 온도에서도 불꽃 주면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영하 온도도 인화점을 갖고 있는 이온물들이 있죠. 자, 그렇게 인화점과 발화점, 연소점을 구분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연소 폭발의 형태 및 종류 했어요. 연소 폭발의 형태 및 종류. 폭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상 폭발이 있고, 액상 폭발이 있고, 고상 폭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소, 기체 연소, 고체 연소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연소로 따지면 기체 연소, 액체 연소, 고체 연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자, 우리가 연소 폭발의 형태 및 종류 해서 이거 구분할 때 기체 연소, 액체 연소, 그 다음에 고체 연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 액체 연소는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그 다음에 액체 연소는 증발 연소, 분해 연소, 액적 연소 이런 연소가 있고, 자, 고체 연소에는 표면 연소, 증발 연소, 분해 연소, 그 다음에 자기 연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소 형태 요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지 문제를 풀 때 일단 이 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틀을 잡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립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 중에서 어떤 기체 연소나 액체 연소, 고체 연소 이것들 중에 하나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체 연소 이렇게 틀을 안 잡아놓고 문제 나온 것들만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요거 물어봐버리고 다음에는 다른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연소의 형태를 기체, 액체, 고체 이것은 쉽죠? 기체 연소 2가지, 액체 연소 3가지, 고체 연소는 4가지 있다 하고 이것들의 이름들을 습득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기억을 해놓고 각각의 연소가 어떤 연소인 것까지라도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소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소 범위 및 위험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연소 범위를 알아야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소 범위, 자, 아세틸렌, 대표적인 이 아세틸렌 가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세틸렌은 우리 전기에서 방폭할 때 폭발 등급 구분을 했잖아요. 폭발 등급에서 A, B, C 이렇게 구분할 때 C등급이었습니다. C등급에 해당되는 이 아세틸렌 가스의 폭발 범위가 2581입니다. 2.5에서 81 볼륨 퍼센트의 범위를 갖습니다. 아세틸렌은 2.5%부터 공기 중에 2.5%가 있어도
불이 붙기 시작하고요. 점화원이 있으면 81%까지 불이 붙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세틸렌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잖아요. 그래서 얘를 연소 하한계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연소 상한계 이렇게 부릅니다. 하한계를 low, 상한계를 U 이렇게 써서 L과 U로 표시를 합니다. 모든 가스의 하한계, 상한계는 이렇게 L과 U로 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알았을 때 뭘 구할 수 있어요? 위험도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위험도는 H라는 표시로 합니다. 해저드 위험도는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하한계가 2.5잖아요. 2.5 상한계가 81 2.5 상한계가 81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도라고 한다. 위험도 구하는 식 간단하죠.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입니다. 이렇게 위험도 계산한다는 거. 지금 출제 기준에가 이렇게 위험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를 문제에서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한 식이지만 안 낼 수 없어요. 그럼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소 범위를 문제에서 안 주어져 버릴 수 있죠. 안 주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물질에 있어서의 위험 범위, 폭발 범위, 하한계, 상한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아세틸렌도 대표적인 물질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또 수소도 있어요. 수소. 수소가스도 위험하잖아요. 4에서 75 볼륨 퍼센트입니다. 또 이氧화탄소도 있습니다. 1.2에서 44 볼륨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가솔린도 있어요. 가솔린도 폭발범위 있습니다. 폭발범위 당연히 일환성 액체니까 폭발범위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가솔린 내 폭발범위 1.4에서 7.6 볼륨 퍼센트입니다. 7.6입니다. 1.4에서. 자, 이러한 가스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안 주어지고 내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위험도를 물어봤는데, 간단한 식을 물어봤는데, 대표적인 위험물에 있어서의 폭발 하한계, 상한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냈을 때는 너무 대표적인 물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문제풀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주 중요한 가스라고 생각되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완전연소 조성 농도예요. 완전연소 조성 농도는 CST라는 기호로 나타내는데 요 식이 1 플러스 4.77 탄소수 플러스 4분의 수소의 개수 이것분의 100 요게 완전연소 조성농도 구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 식이 이제 요렇게 식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 식을 기억을 하시고 나서 요것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말 그대로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보일러를 떼요. 보일러를 떼는데 요즘 LNG 많이 쓰잖아요. LNG 가지고 보일러 불을 떼 가지고 물을 데핍니다. 근데 이 LNG의 주성분이 뭐냐 이거죠. LNG의 주성분이 메탄이잖아요. 이 메탄 가지고 연소를 시키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연소가 되기 위한 게 제일로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 시키기 위해서 산소하고 또 그 메탄가스의 공기하고 메탄가스의 비율이 몇 % 돼야 돼. 그래서 그 농도를 알고 싶을 때 공기 중에 메탄가스의 농도를 알고 싶을 때 요 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완전하게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메탄이 CH4잖아요. 그럼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 탄소 개수하고 수소 개수 하나 4개 있잖아요. 여기다 1 쓰고 여기다 4 넣으면 1 플러스 2, 4, 4니까 1이잖아요. 그럼 2네요. 2. 2에다 4.77 곱하면 9.5가 되죠. 9.5 정도 되잖아요. 1 플러스 9.5 정도 되니까 10.5네요. 그럼 100을 10.5로 나누면 뭐 거의 뭐 9점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9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9점 몇 %가 완전 연소 되기 위한 농도다. 이런 취지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9점 얼마 나왔어요? 9점 예를 들어 9.5라고 합시다. 9.5가 완전 연소 조성 농도 CST가 9.5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0.55 55% 값을 취합니다. 55% 값을 취하면 약 대략 5 정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5가 뭐가 돼요? 메탄가스의 하한계가 됩니다. 메탄가스의 하한계가 5입니다.
메탄의 하한계가 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한계를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완전연소 조성농도식 알아놔야 돼. 이거 알아놔야 되는데 왜 알아놔야 돼? 문제에서 어떤 가스에 대한 하한계를 물어보는데 완전연소 조성농도를 가지고 구하라고 해. 그 완전연소 조성농도를 가지고 하한계를 유출을 하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 완전연소 조성농도식을 알고 있으니까 완전연소 조성농도를 구한 다음에 그 값에다 무조건 얼마 곱하면 된다? 0.55를 곱하면 된다. 55% 값을 취하면 그 가스의 하한계가 되더라.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완전연소 조성농도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완전연소 조성농도를 좀 어려워해요. 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화재의 종류입니다. 자, 화재의 종류 간단하죠.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죠? A급 화재, 일반 화재입니다. B급, 유류 화재입니다. C급, 전기 화재, D급, 금속 화재를 이야기합니다. 화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냐? 물어본 거고, 색깔로도 백색, 여기는 황색, 여기는 청색, 여기는 색깔이 없죠. 무색입니다. 무색.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화재를 구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연소파와 폭갱파. 결국은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값인데 이 폭갱파, 폭갱이라는 용어죠. 이 폭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자, 이 폭갱이라고 부르는 거. 이 폭갱은 일단은 화염의 전파 속도, 연소파의 속도가, 연소파의 전달 속도가 대략 1000에서 3500ms의 속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폭갱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일어나는데 이게 연소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으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연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연소파가 됩니다. 연소파가 중첩이 되잖아요. 중첩이 되면 이게 폭갱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폭갱파가 아니라 충격파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 충격파를 폭갱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충격파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음속보다 빠른 속도의 전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음속이 얼마입니까? 340ms잖아요. 340m/s 이상으로 파장의 전달 속도가 일어나야지 뭐가 일어나요? 충격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파장의 전달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충격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폭갱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때 이 정도의 전파 속도로 가져요. 그러니까 음속의 3배가 되죠. 최소한. 음속의 3배에서 10배까지의 전파 속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충격파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충격파가 이것을 우리가 폭갱파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연소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말하는 폭발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폭발. 이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충격파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음속보다 빠르지 않아요. 음속보다 빠르지 않으니까 충격파가 없는 거고 폭행파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폭연이라고 부릅니다. 폭발적인 연소. 그러면 이 폭연일 때는 전파 속도가, 화염의 전파 속도가 어떻게 된다? 약 1에서 0.1에서 10m/s 정도의 일반적으로 이런 전파의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이 정도가 됩니다. 0.1에서 10m/s. 그래서 여기는 1000에서 3500이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폭발과 폭갱을 원래는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폭갱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폭갱이란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폭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폭갱이란 말을 구분을 좀 하자, 폭발에서. 폭발에서 폭갱을 구분하려면 일단은 이 폭갱의 연소파의 전달 속도가 음속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충격파가 생기고, 그런데 이 충격파가 생기는데 폭갱이란 게 일어나면 음속이 기준인데 음속의 10배에서 3배에서 10배, 3배에서 10배 정도의 음속의 3배에서 10배 정도의 전달 속도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폭갱이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충격파 때문에 건물이 파괴되죠.
건물의 파괴 작용을 일으키는 게 이 충격파입니다. 충격파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훨씬 무서운 폭발이다. 이렇게 감을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폭발의 원리. 이 폭발의 원리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자, 폭발의 원리. 폭발의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밀폐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어떤 공간에 가스가 차 있어야 돼요. 거기 차 있어야 되고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점화원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가스를 불이 붙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점화원이 존재가 됐을 때 폭발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만 만족해도 밀폐된 공간에 점화원이 있으면 당연히 폭발 범위를 형성하고 있는 폭발 범위 내에 가스가 있어야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 여기 화재 폭발 이론 첫 번째 내용에서 거의 중요한 내용이 다 소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요거 중요하고요. 화재 종류 맞으라고 내는 문제고요. 폭갱이란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소 범위 위험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연소 형태, 기체, 액체, 고체, 그 다음에 인하점, 발화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문제로 다 주세요. 즉 여기에서만 선어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만 선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소화 원리. 이제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화재가 일어나니까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의 정의 그랬어요. 소화의 정의 있고 소화의 원료 종류가 있고 소화기의 종류가 있네요. 자, 이 소화의 정의는 소화라는 게 뭐냐? 화염을 제어하는 게 소화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소화라고 하는 것은 화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이잖아요. 이 화재를 진압하는 것.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우리가 소화의 이유, 정의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소화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종류 한번 써볼까요? 온도를 낮춰서 불을 끄는 냉각 소화가 있고요.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연물을 없애는 제거 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억제 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억제 소화. 이거 외에도 유화 소화라는 것도 있어요. 유화 소화. 이 유화 소화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이 유화 소화는 제거 소화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니까 따로 이야기 안 합니다. 하여튼 대표적인 소화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의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화 약제가 있어요. 소화 약제가 있는데 냉각 소화의 대표적인 소화 약제는 물입니다. 질식 소화의 대표적인 소화 약제는 CO2죠. 이산화탄소 소화기. CO2가 있고 그 다음에 거품 소화기라고 하죠. 포 소화기. 그 다음에 제거 소화는 제거하는 거예요. 가연물을 치우는 것이니까 소화기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억제 소화라는 게 있는데 이 억제 소화는 우리가 연소의 4요소에 해당됐던 뭐 있었죠? 연쇄 반응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연쇄 반응을 못하게 해서 불 끄는 게 억제 소화입니다. 자, 이렇게 연쇄 반응을 못하게 하는 소화 약제가 뭐냐? 지금 약제를 써야 되잖아요. 약제가 대표적인 게 하론 소화 약제입니다. 하론 소화 약제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할로겐 화합물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억제 소화의 약제입니다. 자, 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나머지는 대략 알겠는데 억제 소화가 뭐야? 연쇄반응이란 말을 또 나오네. 연쇄반응, 불꽃을 유지하는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사그라들게 만드는 게 억제 소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억제 소화의 대표적인 소화 약제가 이 두 가지가 억제 소화다. 여러분들은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생소한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억제 소화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화기. 소화기의 종류는 여기에 안 나왔지만 분말 소화기도 있잖아요. 분말 소화기를 제일 흔하게 보죠. 분말 소화기, ABC 소화기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ABC 소화기가 제3종 분말입니다. 나머지 1종, 2종, 4종 이 세 가지 분말 소화기는 B급과 C급. 유류 화재하고 전기 화재의 정성이 있는 거고 3종만
A급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반 화재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말 소화기가 여러분들 사무실에 의뢰에 있다. 그러면 그 빨간색 분말 소화기 A, B, C급 분말 소화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3종 분말 소화기입니다. 이렇게 분말 소화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화기에 대해서 또 소화의 종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폭발 방지 대책 수립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폭발 방지 대책. 당연히 이제 폭발에 일어나는 이유를 알았잖아요. 가스가 우리 공정상 폭발성 가스나 폭발성 물질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제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화원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죠. 점화원을 제거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것이고, 또 가스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폭발 범위 내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폭발 범위 내에 머물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또 폭발이 일어날 가스가 존재하면 안 되는 장소인데 우리가 위험물을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런 폭발성 인화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로부터 증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감지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계측기가 필요합니다. 계측 장치들이 설치가 돼서 가스가 새면 가스 농도를 감지를 해서 그것을 알려주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누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폭발 방지 대책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대책으로 마련이 될 겁니다. 폭발 하한계, 상한계의 계산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폭발 하한계는 L, 상한계는 U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계산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를 통해서? 완전 연소 조성 농도 CST를 통해서 구한 값에 얼마 곱한다? 0.55를 곱하면 계산이 된다 그랬죠. 하한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한계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발 방지 대책에는 폭발 봉쇄, 폭발 억제 이런 용어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방법들이 만들어지면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행입니다. 자, 여기서는 위험물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화학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위험물이에요. 위험물을 가지고 위험물을 만들 수도 있고, 위험물을 가지고 비위험물을 제품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시중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있죠. 하지만 원료가 위험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료가 위험물인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험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위험물에 대해서. 자,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에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1류부터 6류까지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1류 위험물, 2류, 3류, 4류, 5류, 6류. 뭐를 기억해야 하냐? 이름까지는 알고 계시면 돼요. 이름을 알면 내용이 대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류 위험물은 자, 산, 가, 자, 인, 자, 산. 명칭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1000마디 가지고 기억을 하세요. 산가자, 인자산. 산화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입니다. 저기는 자연 발화성 및 자연 발화성 금수성입니다.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 물질을 더한 겁니다. 인화성 액체입니다. 자기 반응성이에요. 다른 말로 폭발성 물질입니다. 산화성 액체입니다. 일단은 1류부터 6류까지 이름 기억하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거 이름을 상가자, 인자산 자꾸 해보시면서 이름 명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게 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이니까 우리 산안법에서는 위험물의 구분을 이렇게 메뉴 안 부릅니다. 명칭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명칭을 이야기하는데 그 명칭이 폭발성 물질, 그 다음에 물 반응성 물질 플러스 인화성 고체 두 개를 합쳐놨습니다. 인화성 액체가 있고요. 인화성 가스가 있습니다.
부식성 물질이 있습니다. 부식성 물질. 그 다음에 급성 독성 물질.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 고체. 이렇게 총 7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7가지로. 자, 그러면 1류부터 6류까지를 기억해 놓고 우리 산안법상 위험물은 이렇게 명칭으로 그냥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중을 두 개 다 공부를 하니까 이제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름만 기억을 하자. 자, 산화성 고체 해서 이 산화성 고체가 뭐예요?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됐을 때 산안법상 위험물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걸 공부를 먼저 이 공부가 중심이에요. 주예요. 그러니까 산화성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죠. 그래서 산화성 고체 있으니까 인류가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면 되겠구나. 산화성 액체도 여기에 있어요. 요것도 같이 봐도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인화성 액체 있어요. 인화성 액체가 여기에 있나요?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화성 액체가 있는데 여기는 인화성 고체는 따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가 있어요. 가연성 고체가 인화성, 여기 있는 인화성 고체. 폭발성 물질은 자기 반응성이니까 이렇게 짝꿍이 됩니다. 산화성 고체.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온물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의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면 다 떠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1부터 6까지 이름만이라도 기억을 하자. 이름 기억하고 산안법에 의한 위험물의 정의, 요것에 대한 정의, 요것에 대한 정의를 공부를 하셔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정의를 공부할 때 여기 각각의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 수치들이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산안법상 위험물의 종류를 정리하셔라. 여기에서도 위험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위험물은 여기에 있는 산안법의 위험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도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이라도 기억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노출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가 화학 공장에서는 화재 폭발도 위험하지만 노출이 됐을 때 작업자가 이 가스나 전기를 마셨을 때 얼마나 해롭냐 이거죠. 그래서 이 노출 기준을 TWA, TLV. 자, TWA, TLV죠. TLV, TWA. 그 다음에 TLV, STL. TLV, 실링 농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TLV란 말은 허용 농도 개념이고 TWA라는 말은 8시간을 기준으로 노출 가능한 농도. 그 다음에 STL은 하루에 4회, 1일 4회 한 번 노출됐을 때 1회 15분 이내에서만 노출 가능한 농도. 여기는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 되는 농도입니다. 이렇게 농도 구분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뭐예요? TLV, TWA입니다. 우리가 일일 작업 시간 8시간이잖아요. 8시간 동안 노출돼도 인체 해가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기 위한 기준값. 그것을 TLV, TWA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허용 농도를 넘어섰냐, 넘어서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용 농도를 넘어서면 TLV, TW 값이 허용 농도 기준값을 넘어서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거고 안 넘어서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노출 기준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확인.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이온물 있잖아요. 그 이온물에 대한 성질, 위험성, 저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취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화성 물질, 이런 물질이 우리가 산화성 액체, 고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산화성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어떤 위험인지를 이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자, 산화성 고체 이렇게 불렀어요. 산화성 고체는 이 말이 뭔 말인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라. 화학을 공부하시고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이 말이 너무 쉬운 말이겠지만 화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산화성 고체 뭔 말이에요?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산화성 고체는 이 고체가 있는데 이 고체가 뭐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화가 돼갖고 있는 고체니까
산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체, 이런 의미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산화라는 말을 설명할 때 산소로 설명을 많이 하죠. 산화가 뭐야?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게 산화야. 아, 그러면 이 고체는 뭐하고 결합되어 있다?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겠네. 이렇게 유추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고체인데 얘한테 열을 줘요. 열을 가하게 되면 뭐가 방출되겠어요? 산소가 다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 빠져나온 산소가 뭐 하는데 쓰이겠어요? 연소가 되는데 쓰이겠죠. 불이 타는데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타는데 산소를 내보내는 이 물질은 위험물이에요? 아니에요? 이 물질은 화재가 나면 열이 나와. 그 열에 의해서 얘가 산소를 막 내보내. 그러니까 불이 더 잘 타겠네? 그러니까 위험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 산화성 고체는 자기가 열을 받으면 산소를 내놔요. 그러면 얘는 이 산화성 고체는 산소를 내놨으니까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환원이 된 거죠. 자, 자신은 환원이 된 거고 상대 물질이 산화가 되게끔 하는 물질이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 자기는 원래 산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뭐가 돼 있었어요? 산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열을 받으니까 산소를 내놓게 돼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환원이 된 거죠. 환원이 되고 내가 내놓은 산소를 가지고 다른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할 거 아니에요. 그 결합한 물질은 뭐가 된 거예요? 산화가 된 거죠. 자신이 환원되고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물질이 산화성 액체 고체입니다. 결국은 산소를 잘 내놓는 물질이다. 이런 의미예요. 산소를 잘 내놓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열을 가하면 돼요? 안 돼요?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얘를 먼저 열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조치입니다. 그래서 뭐를 부르니까 냉각을 시켜야 돼요. 냉각의 대표적인 물질은 물이에요. 물로 냉각 소화를 하게 되는 게 소화 원리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당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성질, 위험성, 저장, 취급 방법 이런 것들을. 인화성 가스의 취급 시 주의사항. 인화성 가스만 딱 빼가지고 인화성 가스 취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화성 가스는 당연히 뭐로 이어집니까? 연소나 폭발로 이어지죠. 화재나 폭발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화성 가스를 취급할 때는 화재 폭발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화성 가스의 화재 폭발을 대비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죠. 점화원이 없도록 관리해야 돼요. 이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를 무슨 장소로? 폭발 위험 장소로 구역을 정하고 그 장소에 설치하는 각종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전기 설비들은 다 방폭 구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는 금연도 실시를 해야 되겠죠. 흡연도 하면 안 되겠죠. 기계적인 마찰, 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설 기계나 장치, 설비들 이런 것들이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화성 가스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 여러분 현장에서 16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서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대해서 교육하고 현장에 비치하고 또 경고 표시를 담은 소문 용기에다가는 경고 표시를 하고 소분 용기에 경고 표시하고 이게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죠.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포함되지 않은 사항 구분을 해낼 수 있어요. 그냥 MSDS는 16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16가지 항목, 화학물질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유해 위험성, 인체 미치는 화재 폭발 시 대처 요령, 그 다음에 누출 시 대처 요령, 또 폐기 시 주의사항, 법적 규제사항을 포함해서 물질과 관련된 16가지 항목이 쭉 정리된 게 MSD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죠. MSDS에 포함된 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라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개념 확인해서 각종 장치, 우리가 화학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장치, 뭐 중류탑부터 해서 중류탑, 반응기, 열교환기, 그 다음에 건조설비,
또 국소 배기 장치 이런 것들 관련된 여러 가지 화학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 문제에서 소개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화학 장치의 특징은 일단은 고온, 또 고압, 고온과 고압으로 주로 화학 장치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물을 가지고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폭발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은 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하고 압력, 그 다음에 누출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 누출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주변 작업자들의 노출 기준 이상으로 노출됐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장치의 특징은 고온과 고압 또 누출 시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해서 여기에 따른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됩니다. 안전장치의 중요성. 화학설비 취급 시 주의사항. 이것도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화학설비 취급을 할 때의 주의사항은 우리가 잠깐의 방심이나 또는 자만 또는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설비를 취급할 때의 취급 작업, 화학설비 취급하는 운전이나 또는 작업과 관련돼서 뭐가 돼야 됩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화학 설비를 취급할 때는 항상 매뉴얼대로 작업하는 것을 작업자들한테 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야 되고요. 그 매뉴얼을 벗어난 행위가 됐을 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화학 설비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은 각각의 설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설비들을 각각 취급할 때의 작업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만들어질 게 없어요. 자, 화공 안전 운전 점검입니다. 공정 안전 기술. 자, 여기에서는 공정 안전의 개요입니다. 자, 공정 안전의 개요. 우리가 이제 안전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안전은 작업 안전이에요. 작업자가 이 작업을 할 때는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지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지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관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작업 안전인데 지금은 공정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제공해서 공급해서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각각의 기계 설비들을 다 거쳐가지고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공정이 이루어질 때는 설비들의 운전으로 되잖아요. 설비들의 운전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같이 말씀드렸던 높은 온도나 높은 압력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설비가 그 온도하고 압력에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질과 또는 성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인근 주민들까지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 안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험물을 사용해서 화학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대부분의 화학 공장이 PSM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해서 공정안전 관리라고 하는 PSM 대상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PSM 대상 사업장이 돼서 이 공정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PSM 대상으로 공정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하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전장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의 종류. 자, 대표적으로 안전장치는 당연히 안전 밸브, 럽처 디스크라고 부르는 파열판. 자, 요 안전장치가 압력을 해소하는 장치입니다. 압력을 해소하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계측장치가 필요합니다. 계측장치라고 부르는 것은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그래서 이상현상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계측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경보장치, 가스를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거. 그 다음에 긴급 차단장치. 요즘은 밸브가
사람이 밸브를 잠그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밸브를 잠그고 열고 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게 이제 모터가 달린 밸브라 해서 모터 밸브 이렇게 부릅니다. 모터를 가지고 밸브가 자동으로 원격 제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차단 장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 경보 장치 개체를 그 다음에 또 폐가스를 연소시켜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플레어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어 스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숨쉬는 밸브, 그래서 브리더 밸브라고도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통기 밸브입니다. 통기 밸브. 브리더 밸브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또 화염 방지는 화염 방지기 있죠. 화염 방지기도 있네요. 화염 방지기. 프레임 어레스터 이렇게 부르죠. 프레임 어레스터. 이렇게 부르는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안전장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겁니다. 안전밸브하고 파열판과 관련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좀 깊이 물어본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그 다음 계측장치, 자동경보장치, 기름차단 이 중에서도 계측장치가 좀 더 빈도가 높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기밸브 물어보고요. 화염 방지기 이것도 물어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 중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해놓으시고 이 부분들 중요하죠. 우리 안전이잖아요. 시험이 안전이니까 안전장치를 알고 있어야 되죠. 화학공장에서 필요한 안전장치 뭐야? 라고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안전밸브가 뭔지, 파열판을 언제 쓰는지, 계측장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에서 공정안전 자료, 위험성 평가.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정안전보고서라고 하는 문서예요. 이 공정안전보고서는 PSM 대상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사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공정안전 자료, 공정안전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공정위험성 평가. 지금 여기에 위험성 평가가 공정위험성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안전 운전 계획. 네 번째가 비상조치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렇게 네 가지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PSM 대상 사업장에서는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경이 되면 이 보고서도 똑같이 변경이 돼야 되고 도면이 바뀌거나 시설이 바뀌게 되면 도면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도면 관리도 해야 된다. 또 여기에 중요한 요소들이 뭐 부품이 개선된다든가 또는 설비가 좀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공정안전보고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공정안전보고서예요. 공정안전보고서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착공 30일 전입니다. 착공 30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공장을 짓기 전에 30일 전에 제출을 해서 보고서에 심사가 통과돼야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착공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일반적으로 화학공장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 인간공학 할 때 해잡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 해잡이 화학공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성적 위험성 평가의 대표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입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배웠던 FTA 이거 쓸 수도 있고요. ETA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도 위험성 평가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 기법도 위험성 평가를 쓸 수 있고요. 또 방호 계층 분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KPSR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 기법이 있는데 다양하게 쓰기를 권장하죠. 다양하게 쓰기는 권장하지만 위험성 평가에서 우리가 인강으로 배웠던 해잡, FTA, ETA 이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배웠던 내용으로 위험성 평가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과목 인간공학에서 배웠던 위험성 분석 기법 이런 기법들을 우리 공정안전보고서에서도 위험성 평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정안전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게 위험물이에요.
위험물과 관련된 성질, 취급 방법, 저장 방법, 또 위험물의 특성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문제다.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내용에 나온 것처럼 화재 폭발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소화 방법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야 화학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득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빈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문제풀이 간단하게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